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재무장, 독일 같은 경우 또 일본의 경우에도 재무장론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른 주변 국가들도 다시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핵무장을 하겠다 또는 핵무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이 김용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독일의 재무장, 이게 지금 현재 눈길을 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다음에 계속해서 독일이 뭐 더 많은 최첨단 무기에 투자한다는 둥, 국방 전력을 강화한다는 둥,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독일이 그동안 뭐 공짜로 일종의 국방은 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에만 투자해왔던 약간의 얌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왔는데, 그런 면에서는 자기 의무를 다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나쁘게 보면 이 독일이 재무장했을 때마다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야흐로 명분이 있는 재무장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독일을 필두로 해서요. 독일 총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날, 이 날은 유럽 역사에서 시대 전환의 한 획을 그은 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유로라고요. 1,000억 유로를 투입해서 후년 2024년까지 독일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첨단 무기, 프랑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4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했고요. 현재 독일 국방비가 한 GDP 1.3% 왔다 갔다 하는데, 병력도 지금 17만 명까지 줄여놨어요. 지금 줄여놨다는 게 독일이 사실 전범 국가였다 보니까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이렇게 병력을 줄이고 뭐 이렇게 뭔가 무장에 대해서는 손을 놨는데, 사실 독일의 재무장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사실 살살 나왔던 얘기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지난해 독일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연방군 전투력 점검이라는 걸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전투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독일 연방군이. 그것도 그럴 것이, 독일 전투기가 지금 30년 짧은 게,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전투기들이 있고, 대공 방어 시스템들도 마찬가지. 부품 조달 자체가 어려워서 뭐 고장나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차세대 뭐 무기를 만들거나 개발할 돈이 충분한가, 그러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우리가 힘을 키워야겠구나라는 식의 시그널을 독일이 받았는지 줬는지 모르겠지만, 재무장을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선포를 어떻게 보면 독일 수뇌부의 최상위에 있는 총리가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주변국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주변국들의 시선 뭐 사실 되게 따가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예를 들면 일단 뭐 독일 먼저 얘기를 해보면, 독일이 이제 재무장을 했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좀 우려했던 점도 많잖아요. 항상 독일이 뭔가 힘을 키우면 뭐 과거 프로예센 군대까지 올라가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키운 힘을 어딘가 써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공격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프로예센 제국 때 이제 비스마르크 재상이 프로이센군을 동원해서 독일을 통일을 시켜버렸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느낌과 영감을 받은 히틀러가 정말 재무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전쟁 중에 우리는 프로이센군의 후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재무장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고, 재무장을 하면 꼭 독일은 뭔가 큰 사고를 치는 이런 경우들이 역사적 사례에 많았기 때문에 이번 재무장을 우려하는 시선은 그런 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독일이 이제 사실은 재무장을 갑자기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이유가 돈 때문도 있습니다. 그 아까 저기 뭐 공짜 비슷하게 뭐 해왔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군사보다는 경제 성장, 경제 외교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건 손을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대신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커버를 쳐주면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원국들이 독일한테, 야 너네 돈도 많이 벌었겠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돈 좀 더 내, 방위 좀 더 내, 막 이렇게 좀 압박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독일은 이에 별로 응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이번 전쟁 이후에 독일을 재무장하겠다고 하니까, 어라?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 너네
너네 때문에 돈 많이 들었는데 이번엔 너네 좀 돈 좀 쓰든가 아니면 니네끼리 한번 좀 힘을 키워봐. 뭐 이러고 있는 기류가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면이 장기화하면 독일 세력권 대 러시아 세력권으로 뭔가 또 긴장 국면과 미묘한 어떤 충돌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독소 동맹, 독소 전쟁 전부 다 유럽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그렇죠. 갖고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나라가 강해질 때마다 문제가 많았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주변국들의 시선의 우려이기도 하고 또 기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뭐 독일이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봐야겠다라는 주변국들 특히 이제 발트의 3국 같은 나라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는 독일보다도 일본이 더 큰 문제인데 그렇죠. 일본도 지금 뭐 이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상황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아직도 여전히 일본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뒤에 일본 재무장을 시사했고 여기에 맞춰서 자민당 같은 경우도 방위비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그럼요. 지금 현재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일단 아베 전 총리가 참배한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에 A급 전범들을 기리고 모셔놓은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냥 기리면 되지 참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크라이나가 떠오른다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아베 전 총리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그런 용기 있는 소중한 희생 위에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조용히 참배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떠올린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역시 우리가 그냥 소극적 방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베가 깨달은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 노릇을 일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집권당 자민당이 GDP의 지금 1%도 안 되는 일본의 그 방위비를 5년 내에 지금 한 0.78 뭐 정도 되거든요. 5년 내에 2%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방위비를 늘리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냈다고 해요.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도 갖추고 방위 차원에서 좀 나아가서 그다음에 미사일도 좀 개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냈다고 하고요. 이거를 일본 정부에 공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해요. 자민당 내에서. 이 말은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유지한 원칙이 전수방위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기 전에는 절대 어떤 무력 행사를 안 하고 받더라도 최소한의 방위력만 발휘하겠다는 게 전수방위 원칙인데 이걸 사실상 깨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특히 우리 주변국이니까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를 던졌지만 그 뒤에 이렇게 독일이나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결국은 군비 경쟁이 촉발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 상황은 좀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군비 경쟁. 아무래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게요. 뭐 경제는 워낙에 잘 아시니까 최근 경제 동향 제가 잠깐 보니까 이 전쟁 장기화되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물가도 오르고 경제 시장도 얼어붙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변동폭도 엄청 크고 막 불안해 있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방위 산업은 오히려 굳건하거나 오히려 지금 호황을 벌써부터 맞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후로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로키드 마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스텔스 전투기 주로 만들어내는 그 회사. 그 회사가 주가를 제가 보니까 석 달 사이에 20% 넘게 지금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전쟁을 방산업체들과 방산업체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굴지의 사람들이 보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저 무기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네. 저 미사일이 꽤 괜찮네. 혹은 반대로 저거는 이제 버리자.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 좀 개발해야겠다. 저 봐봐 저렇게 피해를 보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개발해야 돼. 하다 보니까 이 방산업체들은 오히려 지금 호황을 맞거나 맞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서방 측에서 뭔가 좀 효과적인 억지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도 일부 있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단 우리가 힘을 키워야겠다. 그러려면 무기를 많이 사들이든지 무기와 관련된 것들 개발을 많이 더 해야겠다라는 어떤 뭐 경제적으로는 좋을 줄 몰라도 이제 안보적으로는 좀 불안하고 좋지 않은 신호를 받아서 이 군비 경쟁은 이미 지금부터 굉장히 눈에 보이는 앞으로 뭐 머지않아서 더 치열하게 오르고 방산업비가 정말 그러면 좀 아쉬운 면도 있겠지만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번 사태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핵무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핵 사용을 암시하면서 이게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핵 경쟁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괜히 또 여기에 빌미로 해서 미국의 핵 위협에 뭐 대항하기 위해서 핵 전력을 강화하겠다. 이건 또 갑자기 엉뚱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너도 나도 지금 핵 전력을 강화하려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지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의 논리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아직도 남아 있고 경계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대만하고 혹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사태를 보면 그럴 경우에 중국이 핵으로 충분하게 무장을 해 있어야지만 애초에 미국이 개입한 이후가 아니라 개입 가능성조차 낮추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지만 결국은 미국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핵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펼치는 게 중국의 논리고요. 실제로 최근에 움직임이 포착된 게 각국의 이제 정보 당국에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 지금 핵미사일 경납고로 쓰이는 기지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위성을 보니까 임시 가리개가 꽉 쳐져 있대요. 한 40곳 넘는 곳에 가리개를 쳐놨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뭔가가 특히 이제 중국에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둥펑 41이라는 ICBM 핵무기가 그쪽 보관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거기에 뭔가 이 미사일 개수를 늘렸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거나 아니면 좀 더 증강된 어떤 핵 전력, 핵 무기의 개발 혹은 이동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움직임들이 벌써부터 정보 당국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렇다 치고 네. 현재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 가운데서도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핵이 없는 나라들도 핵을 서로 가지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만히는 우리나라까지 꼽아놨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꼽은 외신이 있던데 아니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이걸 탈퇴하고 일본이든 우리든 핵 개발에 나선다? 이게 실현이 가능한 얘기 맞습니까? 왜 외신이 갑자기 우리나라를 걸어낸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렇죠. 사실 뭐 군사적인 좀 강경론자 분들은 뭐 전술 핵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좀 많이는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NPT 뭐 탈퇴를 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법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좀 많다는 쪽에 기울어 있거든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되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현재 한미동맹 체제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해구산이라는 것을 제공받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좀 스물스물 나왔냐면 지난해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카고에 국제문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71%가 핵무장을 지지한다라는 답을 했다는 걸 근거로 아니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미국의 일부 단체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NPT 탈퇴하고 미국하고 이제 뭐 그 핵전력 관련된 조항도 다 파기하고 핵무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을 제가 해볼게요. NPT 탈퇴를 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도 당연히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한반도 땅에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문제 삼을 근거가 빈약해져요. 북한 입장에서는 남조선 니네도 가는데 우리가 왜 못 가죠? 이거 이제 고조 이제 갖는 게 맞는 거 아니니? 하면서 뭐 가겠죠? 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케이 어떻게 뭐 우리나라가 어쩌저쩌서 NPT 탈퇴를 해서 핵무기를 갖게 됐다. 그러면 북한만 있습니까?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북한도 갖고 있는 것도 겁나 죽겠는데 한국도 이렇게 가죠? 그럼 우리도 할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위협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 뭐 그다음에 베트남, 동남아 국가까지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핵이 퍼지는 게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결국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아시아 태평양 이쪽의 안보 지형은 혼란 카오스의 그 자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 더 강력한 어떤 핵 억제력의 제공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안보 불안 해소를 좀 하는데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NPT를 탈퇴하고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걸 필두로 북한, 일본, 대만,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지형, 안보 지형 전체가 바뀌는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완전히 동맹을 중심으로 서로 완전히 똘똘 뭉치다 보니까 더 이상 중립국이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뭐 핀란드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그동안은 그래도 비동맹을 강조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중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더 가는 갈등에 어떻게 보면 지금 초입에 있는 건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실 중립국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뭐 핀란드도 그렇고요, 스위스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핀란드가 그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 전쟁이 펼쳐지기 전과 후에 아주 극명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갈리고 있는데 나토 가입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에 대한 여론조사예요. 여기에서 60% 넘는 핀란드 내 국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으로 완전 선회했어요. 그전에는 30%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핀란드 지금 의회에서 나토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착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그래 가입해봐 어디 한번 너네 가입하면 우리 너네 나라 있는 근처에 발트에 있잖아.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쪽 근처에다가 핵무기랑 미사일이랑 엄청나게 갖다 놓을 거야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러시아가 그렇게 나오니까 유럽의 안보 질서 재편이 불가피하겠죠. 유럽 연합이 이제 나토에 대한 기여도를 좀 높이면서도 아니야 나토만 믿으면 안 돼.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되는 판단으로 각국마다 이제 독자 무장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겁니다. 연합도 물론이지만 독자적인 무장도요. 그렇다면 자연스레 미국에서도 유럽에다가 더 많은 군대를 주둔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좀 펼쳐지겠죠. 예를 들면 지금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덴마크에서도 미군의 주둔에 대한 협상을 벌써부터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해요.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다음에 이제 재선에 최근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늘 주장해왔던 게 유럽 방위군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건 나토와 별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장에도 더 힘이 실리겠죠. 또 중국과 러시아라는 세계적 패권 국가 대 미국과 나토 그리고 유럽의 동맹 그다음에 여기에서 재무장을 공식 선언한 독일의 움직임까지 세계적인 안보 질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로 정말 빠르고 또 급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나 전혀 그런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정말 평화와 중립성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핀란드, 덴마크, 심지어 스위스라는 나라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논의까지 착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무장 가속화 그리고 핵무장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균 기사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